안녕하세요. 철벽경제학 김민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죠? 우리 20년 서울시 7급 경제학 문제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볼 텐데요. 아마 제가 인터넷에 간략히 살펴본 거에 따르면 욕들을 많이 하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그럴 만한 문제였어요. 우리 시험지를 보면 여러분 서울시 7급은 대놓고 경제학 원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경제학 원론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자, 얼마 전에 이제 국가직 부분에서도 재정학의 티브 모형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꾸 사실 경제학 원론 부분에 재정학 부분은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희한하게 이번 7급 국가직 같은 경우도 우리 이자율 기간 구조가 나왔는데 화폐금융론 부분이죠. 사실 그 부분도 경제학 원론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 부분이 자꾸 나왔거든요. 좀 그런 문제에서는 기존의 서울시 문제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기존의 서울시 문제는 국가직보다는 조금 평이한 형태로 나오고 개념에 충실한 형태로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20년 서울시 7급의 특징은 개념 문제를 조금 세밀하게 디테일하고 저 구석에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물어보려고 했고, 그리고 경제학 원론을 좀 벗어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아마 출제진들이 좀 바뀐 것 같고, 글쎄 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영어가 아무래도 좀 줄죠. 영어가 이제 토익으로 가고 하면서 경제학 쪽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특정 선택 과목 부분들을 조금 더 심화해서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약간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난이도 높은 문제를 연습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풀어보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국민소득 개정 항등식의 투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건 우리 여러분 국민소득 항등식 Y는 C, I, G 그 다음에 X-M이죠. 자, 이 부분에서 투자 부분에 관해서 이제 아주 세밀하게 물었는데 이 문제는 그나마 이제 좀 세밀하게 정리하신 분들은 쉽게 풀었겠죠. 우리 이제 투자하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고정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재고 투자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고정 투자를 기업 고정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택 투자가 있죠. 사실 맨날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죠. 주택이란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소비재적인 우리가 이제 사용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고가고 얘가 가치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투자 부분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항상 이거 이제 주로 이제 암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기업 고정 투자에서 건물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었죠. 이 부분을 이제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물었어요. 요 정도는 여러분 이제 우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정도는 충분히 이제 기계적으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겠죠. 자, 보시면 자, 1번 생산에 사용될 소프트웨어 구매는 고정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인데요, 여러분. 아주 전문화된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사용료 같은 거를 우리가 지불을 하죠. 설비 투자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고정 투자 부분에서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설비 투자 부분에 해당된다. 자, 그리고 2번 음액값을 갖는 재고 투자는 해당 시기의 GDP를 감소시킨다. 이건 정말 여러분 좋은 문제 같아요. 이건 그럼 우리 알지만 재고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GDP 항목 부분에서요, 우리가 오래 생산했지만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들을 재고 투자 항목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미리 생산을 해놨다. 내년에 팔아야 할 걸 미리 생산했는데 오래 생산했기 때문에 일단 남아있기 때문에 재고 투자를 놓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고 투자가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을 많이 했는데 못 팔아서 남아있어요. 그럼 그 부분도 GDP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고 투자가 음액값을 갖는다고 한 건 재고 투자 부분이 줄었잖아요. 다른 부분이 고정돼 있는데 재고 투자가 줄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재고 투자는 자, 국민소득 항등식 부분에서 투자 항목에 포함되는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났으면 당연히 GDP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답은 자 2번이 됩니다. 3번 신축 주거용 아파트의 구매는 그렇죠. 신축 주거입니다. 신축이죠, 여러분. 이미 신축돼서 몇 번 거래가 됐던 여러분 그런 아파트를 사는 건 GDP하고 무관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저기 뭡니까? 신축한 아파트를 구매를 하면 이 부분은 어디에 들어간다? 고정 투자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고정 투자 부분에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주택 투자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고 투자는 유량이죠, 여러분. 뭐 이런 정도는 쉽게 아시죠?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이고 우리 저량이라고 하는 건 뭐죠? 특정 시점에서 여지껏 쌓아온 것들 전체를 다 파악을 하는 걸 저량이라고 합니다. 1번 문제는 쉽게 푸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좀 투자 항목에서 조금 그래도 세밀하게 나왔어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냥 여러분 사실 읽자마자 우리 선지 1번 보자마자 해답이 막 깃발 들고 흔들고 있죠. 자, 케인즈는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총수의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쵸? 우리 케인스 경제학의 핵심은 총 공급보다 총수를 중시 여긴다. 그냥 답은 1번입니다. 그쵸? 답은 1번인데 나머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ISLM 모형에 의하면 통화정책은 총수에 영향을 주겠죠. 그쵸? 단기에, 그쵸?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 통화정책은 케인스 학파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 그 다음에 통화주의 학파도 영향을 준다고 보죠. 이게 이제 새 고전 학파 쪽으로 들어가면 이 측면이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놓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 전제가 뭐죠, 여러분? ISLM 모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요.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고, 아니 통화정책은 총수에 영향을 줍니다. 3번 케인스에 의하면 불황에 대한 대책으로 재정정책은 효과가 엄청 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케인스 학파는 기본적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효과가 있지만 우리 너무 잘 알아요. IS 곡선의 기울기가 아주 크죠. 즉 IS 곡선이 아주 가파르게 서 있다 보니까 불황에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3번도 틀렸고 4번 재정정책은 여러분 내부 시차가 훨씬 더 크죠. 왜냐하면 여러분 재정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거 제가 국가직 부분에서 나왔었는데요. 그때도 설명했는데 먼저 여러분 재정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행정당국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게 다시 의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내부 시차가 상당히 길고 내부 시차가 끝나면 바로 시장에 효과를 미치겠죠.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시장을 향해서 지출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반면에 이제 통화정책은 여러분 중앙은행 내부에서 중앙은행장이 사실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 시차는 짧지만 이게 은행권을 통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대출의 형태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업이라든가 일반 가게가 얼마나 투자 내지는 소비하려고 하는 의도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통화정책은 이제 외부 시차가 더 길겠죠. 뭐 이 문제는 그냥 사실 푸신 분들은 2, 3, 4번을 거의 보지도 않고 그냥 1번을 바로 표시하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여러분 뭔가 형식적으로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보시면 갑은 사업안 A와 B를 고려하고 있다. 두 안의 성공 및 실패에 따른 수익과 확률은 다음과 같다. 자, 옳은 것만을 고르면 위험은 당연히 분산으로 측정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건 우리가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도 이 분산을 배우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일단 사업안이 A, B 두 개가 있고 확률이 쭉 나와 있어요. 확률하고 실패가. 자, 보시면 아래쪽에 기억 A 안의 기대 수익은 95만 원이다. 여러분 우리 기대 수익 어떻게 구하죠? 우리 기대 수익을 뭐 EW라고 하면 여러분 확률 있죠? 10분의 9 곱하기 100만 원. 그쵸? 0.9니까요. 그쵸? 그리고 플러스 다시 10분의 1. 그쵸? 자, 곱하기 얼마죠? 50만 원. 그럼 여기 여러분 90만 원에다가 5만 원이니까 당연히 95만 원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확률에 여러분
수익을 곱해줘서 더하면 기대 수익이 된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번도 95만 원인데 뭐 여러분 기억번을 풀 줄 알면 니은번 여러분 그냥 눈으로 풀 수가 있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똑같이 여러분 비안의 기대 수익도 어떻게 됩니까? 95만 원입니다. 여기에 100만 원이 나오지만 여기에 여러분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요. 그쵸? 여기에 마이너스 다시 5만 원이 나오니까 95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억번 맞고 니은번도 맞겠죠. 자, 그리고 디귿 리을번을 여러분 문장만 다르게 해놨을 뿐이지 디귿 리을번은 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작은 걸 선택할 텐데 여기 나와 있어요. 위험이라고 하는 걸 뭘로 표현한다고요? 분산으로 측정한대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굳이 뭐 분산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확률을 놓고 보시면 이쪽은 수익 100만 원 얻을 확률이 여러분 90%예요. 그리고 이쪽은 200만 원 얻을 확률이 자 50%인데 이쪽은 수익이 여러분 마이너스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편차 알죠?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인데 이 편차가 크면 당연히 여러분 분산도 클 수밖에 없고 분산 자체가 뭘 얘기한다고? 그쵸? 위험도를 평가를 합니다. 당연히 위험도도 올라갑니다. 오케이? 우리 여러분 분산 기억나세요? 편차 제곱의 평균값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것까지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이 아닌데 그걸 구하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일단 뭐 여러분 기대 수익이 95만 원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편차를 잡아가지고 제곱을 해주고 여러분 제곱을 왜 하는 줄 아시죠?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 막으려고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 다시 평균값을 구하고 이게 이제 너무 이 제곱 때문에 벌어지니까 여기에 다시 루트를 씌워가지고 표준 편차를 잡죠. 포트폴리오 문제 나오면 이제 뭐 그때 가서 이제 그런 건 좀 연습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디귿번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인 경우 당연히 A안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 니은, 디귿이고 그리고 위험은 당연히 여러분 B안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리을번은 틀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답은 여러분 1번이 되겠죠. 그쵸?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국산 연필은 1달러, 중국산 연필은 2위안. 미국과 중국의 화폐 교환 비율은 1달러당 5위안이다. 이때 미국 연필당, 요게 핵심이겠네요. 그쵸? 미국을 중심으로 실질환율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실질환율은 어떻게 되죠? Q는 미국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아니죠. 원화를 쓰면 안 되죠. 위안을 써야겠죠. 이렇게. 자, 자국의 물가분의 명목환율 곱하기 자 외국의 물가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 가져가면 지금 중국산 연필은 여러분 2위안이에요. 명목환율은 1달러당 5위안입니다. 5 곱하기 자 미국산 연필 하나에 얼마죠? 1달러라고 써있네요. 그쵸? 하면 여러분 얼마죠? 2.5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또 개중에 또 이렇게 쉽게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실질환율 뭐 이 공식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그쵸?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이 공식은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또 문제로 나오겠지만 이거 우리 구매력 평가설하고 연동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우리 구매력 평가설이 구매력 성립하면 실질환율은 언제나 1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 이제 구매력 평가설은 명목환율 2를 여러분 PF분의 P 이렇게 표현하죠. 요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실질환율은 1이 된다. 뒤에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커피에 대한 수요함수가 QD 2400-2P일 때 자 가격 P스타에서 커피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은 2분의 1이다. 이때 가격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수요 탄력성은 마이너스 dp분의 dq 곱하기 q분의 p잖아요. 그쵸? 그런데
요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여기 탄력성만 2분의 1로 주어져 있지 Q하고 P 값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수요 함수가 직접적으로 주어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 도형의 원리를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가격 PQ 하면 여러분 요 함수를 여러분 그대로 X축 절편하고 Y축 절편을 잡으면 여러분 Y축 절편이 지금 얼마 나오죠? 그죠? 1200이 나오고 X축 절편이 2400이 나오는데 자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여기 탄력성이 여러분 2분의 1이다. 여러분 우리 탄력성을 우리 도형의 형태로 표현할 때 어떻게 배웠죠?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죠. 그쵸? 그런데 이 값이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되죠? 여러분 2, 1 그러면 1200을 여러분 3으로 나누면 그쵸? 4, 3, 10이니까 800 부분이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 여기가 제로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400이 돼야겠죠. 이해되시죠? 이런 형태로 이제 풀어라라고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자 1번이었겠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우리 풀었던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풀지 않고 우리 요걸 이제 이런 방식으로 또 사용했더라고요. 학생들은요. 우리 여러분 알지만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지금 2400이잖아요. 우리 독점 시장에서 정확히 MR 구하는 거 있죠. MR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정확히 반분할 하잖아요. 그럼 얘가 1200이 되고 MR이 제로일 때 이 점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탄력성이 얼마 되죠? 1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1일 때 이 값이 얼마냐? 당연히 여러분 여기도 이쪽 부분도 똑같이 반분할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1200이니까 여기가 60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가격이. 그러면 탄력성이 당연히 여러분 1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잘 알아요. 탄력성 1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탄력성이 그쵸, 1보다 크다. 이쪽은 1보다 작다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여기 있으니까 가격은 600보다 낮아야 되는구나. 근데 600보다 낮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풀었던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뭐 선지가 아무래도 좀 제약도 있으니까요. 선지가 만약에 400 아래쪽에 하나 더 있다. 내지는 뭐 500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풀면 이제 감자기가 좀 힘들었을 텐데 600보다 작은 가격이 낮은 가격이 딱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풀었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뭐 이런 형식의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쵸? 자, 6번 보겠습니다. 제품 A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거래되며 수요 곡선은 QD 이퀄 150만에서 5P다. 여러분 수요 곡선 주어지고 참 고맙게도요. 한계 수익 곡선을 아예 제시를 해줬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한계 비용 있고 각 기업은 제품 A에 대한 독점 기업이 되면서 각 기업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완전 경쟁이 있다가 그쵸? 완전 경쟁이 있다가 이제 독점 시장이 됐겠죠. 한계 비용이 추가적으로 이제 22로 상승하였다. 독점에 의한 사회적 후생 손실은 여러분 사회적 후생 손실은 완전 경쟁 시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가격과 여러분 거래량으로 여러분 자, 요걸 쓰면 우리 이제 30 150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여러분 우리 한계 비용이 20이잖아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에선 당연히 여러분 상품량이 얼마 팔리죠? 50이 팔리겠네요. 그쵸? 이걸 조금 올렸을까요? 그림을 그리기가. 이걸 이렇게 좀 올려야겠네요. 그러니까 20이라고 하면 얘가 50이라고 하고 그림을 왜 올렸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MR이 정확히 반분하라니까 이게 75니까 그림이 조금 모양이 이상해질 것 같아서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상태에서 자 MR이 있고 그쵸? 여기에 이제 MR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계 비용이 여러분 어떻게 됐죠? 한계 비용이 여러분 22로 올라갔죠? 그러면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여기서 여러분 뭐 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독점 시장에 이윤극대와 거래량을 구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21을 다시 MR에다 집어 넣으면 여기가 지금 여러분 20이 나오네요. 20이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 헷갈리니까 쓸 필요 없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 요걸 수요 곡선을 올려서 그렇죠? 자, 여러분 거래량 20을 다시 수요 곡선에다 집어 넣으면요. 그렇죠? 2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후생 손실 부분은 뭐죠? 그렇죠? 이 부분이 사라지겠죠.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할 때 이 부분이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삼각형 면적 구하면 여러분 밑변 30, 그렇죠? 높이 6 곱하기 2분의 1 얼마 나오죠? 그렇죠? 90이 되네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여러분 산수하는데 사실 살짝 시간이 걸리지 기출문제는 사실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푸셨을 거예요. 자, 7번 보겠습니다. 물가와 국민소득의 평면에 그린 단기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단기 총수요 총공급 곡선 문제죠, 이 문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런데 여러분 사실 총수요 총공급을 형식으로 내놓고 지금 우리가 선택지 기억, 니은, 디귿 보면 보기죠. 기억, 니은, 디귿 보면 다 여러분 사실 ISLM 곡선의 기울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왜냐면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상당히 작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죠? IS 곡선 기울기가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울기가 크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총수요 곡선 기울기가 AD 곡선 기울기가 요거 알고 있죠? 우리 IS 곡선과 정비례하고 그쵸? 그 다음에 LM 곡선 기울기가 반비례한다. 사실 요 문제 갖고 지금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이쪽에 기억본 보시면 투자수의 이자율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 투자 이자율 탄력성이 작다. 곧 IS 곡선 기울기가 크다. 당연히 여러분 총수요 곡선 기울기도 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뒤에 보면 총수요 곡선 기울기는 작아진다라고 하니까 아니겠죠. 우리 여러분 이자율과 국민소득에서 IS 곡선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 물가하고 국민소득 평면에서 총수요 곡선도 이런 형태로 서 있어야 된다. 둘은 기울기 방향이 같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억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기억번만 틀렸으면 기억번 틀렸다라고 하는 거 잡아내면 하나짜리 보기가 없잖아요. 그냥 답이 여러분 3번이 그냥 나오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니은번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소비수요와 투자수요의 이자율이 소비수요와 투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을수록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투자 이자율 탄력성이 작다. IS 곡선이 기본적으로 서 있다. 기울기가 크다라고 하는 거 전제하고 있어요.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효과는 여러분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여러분 총수요 곡선 이렇게 완만한 경우를 잡아보자고요. 그쵸? 그럴 때 여러분 유가가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총 공급이 감소하잖아요. 그쵸? 총 공급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 만약에 총수요 곡선이 완만한 경우 보세요. 원래 물가가 이 상태였다가 그쵸? 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총수요 곡선이 가파르면 물가가 훨씬 더 높이 뛰겠죠. 그러니까 니은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디귿번 보겠습니다. 똑같네 여러분. 어차피 투자 이자율 탄력성이 작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쵸? 유가 상승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 정책이 통화 정책보다 효과가 크다. 여러분, 우리 디귿번 같은 경우 디귿번이네요. 그렇죠? 우리 디귿번 같은 경우 여러분 IS 곡선은 이렇게 서 있고 우리가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평면에서요. 자, LN 곡선은 평이하다고 하면 좀 더 완만하게 그려야겠네요. LN 곡선 이렇게 평이하면 여러분 투자 이자율 탄력성이 작을 때, 즉 IS 곡선을 기울기가 클 때는 뭐죠, 여러분? 재정 정책의 효과가 그렇죠? 국민소득의 증가폭을 훨씬 더 크게 만든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통화 정책 같은 경우, 그렇죠? 통화 정책 같은 경우 여러분 투자 이자율 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통화 확장을 해봤자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잖아요. 아니,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이자율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그 이자율 때문에 투자가 증가하는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재정 정책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런 형태를 이제 케인스 학파가 주장하는 모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8번. 이번에 이제 통화정책이네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중앙은행이 법정지급 준비를 인하하면, 여러분 우리 법정지급 준비를 뭔 말인지 알아요? 은행이 반드시 현금으로 보유해야 되는, 예금 부분에서 현금으로 보유해야 되는 비율이잖아요. 우리 뭐 공식으로 쓰면 화폐공급 방정식 공식으로 쓰면 뭐 D분의 R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법정지급 준비를 인하하면 당연히 여러분 은행의 입장에선 더 많은 돈을 대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통화승수는 커지고 통화량은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2번. 중앙은행이 제어 할인율을, 여러분 제어 할인율이 뭔지 아시죠? 중앙은행이 은행을 상대로 돈을 대출해 줄 때 받는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콜금리라고 하는 건 은행 간 금리거든요. 그렇죠? 은행이 단기 금리로서 뭐 하루치 콜금리, 하루에 뭐 몇백억, 몇천억 갖다 쓰고 그 다음날 갚는 형태의 이자율인데, 여러분 제할인율이 콜금리보다 여러분 낮아요. 그러면 은행들은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이 중앙은행에 가서 빌리면 되죠. 그게 곧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상 기준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정부가, 아니 중앙은행이겠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춘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통화량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 현실에서는 여러분 제할인율은 요 근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옛날 얘기고. 3번.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 여러분 정말 신문 같은 거에서 많이 봤어요. 시사적인 부분인데 뭐 그 조금 이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냥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늘리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한다. 근데 사실 여러분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등장한 개념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건요, 가령 여러분 전에 우리가 이제 4번에 나와 있지만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서 채권을 판매할 수, 시장을 향해서 채권을 판매할 수 있고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공개시장 조작 정책도 본원 통화를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공개시장 조작으로 하지 않고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쓰는 건 중앙은행이 여러분 정부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공개시장 조작 정책으로 채권 시장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국채 시장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일정하게 한계가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통화량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실시하는 거예요. 아무튼 중앙은행이 여러분 정부를 향해서 재정정책 쓰라고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해버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부가 그 돈을 갖다가 시장에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본원 통화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 통화량이 많이 풀렸는데 여러분 이자율은 당연히 떨어져야겠죠. 어떻게 이자율이 상승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여러분 제가 3, 4번 같이 얘기했는데, 우리 중앙은행이 여러분 채권 시장에 들어가는 거죠. 주로 이제 국채를 이제 사거나 팔거나 하는데, 국채를 매입한다는 건 중앙은행 입장에서 통화가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통화량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렇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9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테일러 준칙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여러분 테일러 준칙을 몰라도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앞쪽에서 봤던 8번이 우리가 통화정책 문제였잖아요. 사실 8번이나 9번이나 같은 통화정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형식만 여러분 우리 형식만 테일러 준칙을 빌려왔을 뿐입니다. 아마 이게 시험 보신 분들은 이 테일러 준칙을 모르고도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풀어보면 그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혹시나 하니까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는 걸 뭐 형식을 빌려왔으니까 테일러 준칙은 잠깐 이제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가 이제 존 테일러라고 하는 학자가 미국의 경제학자가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기준을 이제 마련을 했죠.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결정할 때 자, 인플레이션, 실제 인플레이션 플러스 목표 실질 이자율. 자, 여러분 요 공식만 놓고 봐보세요. 뭐죠? 실질 이자율. 명목 이자율은 물가 상승률 플러스 실질 이자율이 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피셔 방정식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추가시켰어요, 여러분. 뭘 추가시켰죠? 실제 인플레이션하고 목표 인플레이션에 이제 편차 부분을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실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하고 중앙은행의 목표를 삼는 인플레이션의 편차에 일정하게 가중값을 뒀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중앙은행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1차적으로는 여러분 물가 안정이잖아요. 물론 그 물가를 안정시켜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만을 보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거기에다 여러분 우리가 GDP 갭 부분이에요. 자, 목표 GDP에다가 실제 GDP 마이너스 목표 GDP, 즉 GDP 갭 부분을 포함시켰어요. 자, 보시면 자, 피셔 방정식이구나. 그리고 자, 인플레이션 편차를 포함시켰구나. 그리고 이제 테일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편차를 각각 2분의 1씩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GDP 갭률에 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테일러 준칙을 무턱대고 계속 암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원리들을 개념으로 알면 이제 되게 쉽겠죠. 피셔 방정식을 변형시켜서 피셔 방정식에다가 이것들이 이제 실제 명목 이자율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자, 중앙은행이 목표로 삼는 이자율과 아니 물가하고 실제 물가하고의 편차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 부분 즉 GDP 갭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명목 이자율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테일러 준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테일러 준칙을 몰라도 답이 나옵니다. 1번 보세요. 테일러 준칙을 빼고도 여러분 바로 보여요. 정책 당국은 경기가 호황일 때 여러분 호황이면 당연히 여러분 이자율을 상승시켜야겠죠. 급격한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알지만 버블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맞는 얘기다라고 하는 게 보여요. 자, 2번 테일러 준칙에서 다른 변수들은 불변일 때 정책 당국이 목표 인플레이션을 높이면 여러분 정책 당국이 목표 인플레이션을 높인대요. 중앙은행이 여러분 인플레이션을 높인다는 건 어느 정도 잠깐만 경기 호황을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는 거 인정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금리를 낮춰야 돼요. 올려야 됩니까? 당연히 여러분 금리를 낮춰야겠죠.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쵸?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부분을 상당히 억제하겠다 그러면 금리를 자 미친 듯이 올려야겠죠. 근데 인플레이션 자체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하겠다면 당연히 금리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답은 옳지 않은 건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 뭐 인플레이션 목표제는 미래 인플레이션 예측치에 기반하고 있고 테일러 준칙은 자 후향적 뭐 과거 회고적이다 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어서 과거 인플레이션을 그렇죠. 과거 인플레이션을 이제 참고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목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겠죠. 이건 그냥 여러분 개념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인플레이션 목표제는 중앙의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시장하고의 이제 활발한 소통.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책임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10번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서울시 7급이 경제학 원론이라고 지금 시험에 대놓고 써놓고 있는데 시험지예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 출판되어 있는 경제학 원론책에 이자율 기간 구조가 나와 있는 책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학 원론은 경제학 전공 1학년들이 배우는 건데요. 이게 들어가 있을 리가 없거든요. 제가 국가직 7급 설명하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자율 기간 구조라고 하는 건 뭐죠? 만기만 다르고, 그쵸? 수익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뭐 채무 불이행의 위험 정도, 유동성의 확보 정도, 뭐 정보 비용 내지는 세금 조건은 같다라고 하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얘가 의미하는 게 즉 만기만 다르다.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만기만 다른 채권을 가지고 오케이? 예. 그 채권의 수익률 하고 위험 정도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이자율 기간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간이라는 표현이 왜 들어가는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자율 기간 구조를 설명하는 여러분 이론이 크게 4개가 있어요. 우리 7급에서 나온 게 여러분 기대 이론이 나왔거든요. 7급에서요. 국가적 7급에서. 얘는 여러분 장단기 채권이 완전 대체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단기 이자율하고 장기 이자율은 완벽하게 연동돼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20년 7급 국가직 부분에서는 그 이자율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시장 분리 이론인데 가장 이제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건데 이쪽은 기대 이론하고 정반대예요. 기본적으로 장단기 채권은 전혀 여러분 대체관계가 되지 않는다. 대체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뭐냐? 시장 자체가 말 그대로 여러분 뭐라고 써 있죠?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단기 채권 시장 따로 있고 장기 채권 시장 따로 있고 각각의 수요 공급, 채권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결정되는데 그걸 왜 자꾸 같다고 하느냐? 예상적으로 다르다. 오케이? 근데 일반적인 이제 시장 분리 이론이 설명을 못하는 게 장기 채권으로 갈수록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만기 선호 이론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이제 채권의 이제 공급자, 수요자, 채권의 공급자는 이제 기업일 테고 채권의 수요자가 이제 가게라고 하면 내지는 투자자라고 하면 특정 기업하고 이제 투자자들은 특정 만기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장단기 채권 자체가 불완전한 대체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거죠. 특정 만기를 선호를 하는데 여러분 가령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되도록이면 장기 채권을 발행하고 싶겠죠. 1년 단위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자율이 요동칠 때 위험 부담이 커요. 내지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때는 흑자가 나지만 적자가 날 수 있는데 적자가 날 때 채권이 여러분 채권이 돌아가게 되면 다시 채권을 발행할 때 여러분 이자율을 상당히 회사가 적자가 났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할 때 상당히 높은 이자율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여러분 장기 채권을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 채권 투자를 하는 가게라든가 내지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선호할 텐데 단기 채권에서 장기 채권으로 넘어올 때 추가적으로 뭔가 여러분 수익률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자율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만기에다가 이자율 부분까지 고려해야 된다. 뭐 이걸 설명하는데 이걸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는 게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채권 투자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유동성이다. 우리 여러분 유동성이란 말 너무 잘 알아요. 언제든지 현금화 가능성이거든요. 단기 채권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단기 채권은 현금화가 가장 빨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기 채권 2년, 3년, 5년, 10년으로 가면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그 유동성에 관한 기회 비용을 일정하게 플러스 알파로 이자율에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 자
이자율을 추가적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요 유동성 프리미엄은 장기 채권으로 갈수록 이자율이 올라가는 걸 아주 잘 설명을 하죠.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물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선제에서 나오는 거 보면 크게 여러분 뭐냐면 실제로 이제 문제가 주로 나오는 건 기대이론하고 여러분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에요. 근데 이걸 경제학 원론에서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좀 사실 그냥 대부분의 우리 시험 봤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찍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조금만 알면 이제 답이 바로 보이는데,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들이 완전 대체제일 경우에 여러분 완전 대체제가 되면 굳이 유동성 프리미엄을 쉽게 얘기하면 단기 이자율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장기 이자율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단기하고 장기가 대체가 되기 때문에요. 유동성 프리미엄이 0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0이에요. 0입니다.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여러분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자, 그러면 그래도 이제 2, 3, 4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기대이론에 따르면 여러분 기대이론 이제 뭔지 아시죠? 장단기 채권이 완전 대체제가 된다. 현재 미래 단기 이자율이 같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제 주체들이 많을수록 수익률 곡선은 평평해진다. 여러분 수익률 곡선은 우리 만기하고 이자율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만기가 여러분 길어지면 이런 형태의 이제 수익률 곡선이 나오는데, 장단기 이자율이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3번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따르면 유동성 프리미엄은 항상 양의 값을, 그쵸? 왜냐하면 장기로 갈수록 유동성에 대한 대가로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더 줘야 됩니다. 그쵸? 자, 항상 양의 값을 갖고 만기가 길어질수록 그쵸? 커지죠. 만약에 여기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대이론에서 보는 수익률 곡선 이렇다, 즉 우상향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장기로 갈수록 여러분 이자율은 커져요. 자, 근데 기대이론에서 이렇게 된다는 건 미래 이자율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건데, 유동성 프리미엄도 동일한 상황에서 여러분 만약에 미래 이자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이렇게 해서 이 간격이 더 벌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장기로 갈수록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4번 미래 단기 이자율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면 당연히 그러면 여기 여러분 수익률 곡선이 반대로 내려가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이자율 평가설 문제가 나왔는데요. 평소에는 여러분 사실 이자율 평가설이 우리 이제 이자율 평형 조건을 가지고 자, 이자율이 미국의 이자율이 얼마고 우리나라 이자율이 얼마인데 이때 환율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 뭐 현재 환율이 얼마다, 이런 조건으로 수식 구하는 문제로 나왔죠. 그 수식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국내 이자율은 자, 뭐 달러라고 하죠. 기축통화의 핵심이니까 달러 이자율 플러스 환율 변화율이에요. 자, 현재 환율하고 기대 환율 마이너스 현재 환율 변화율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외환시장의 균형값을 잡는 문제가 주로 나왔는데, 이번엔 여러분 요걸 이제 개념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외국의 명목 이자율과 기대 환율이 고정되었을 때 자국의 명목 이자율이 증가하면 환율은 하락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자율 평형 조건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명목 환율과 국내 이자율의 평면 조건에서 여러분, 얘가 여러분 달러 예금의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환 예금의 기대 수익률은 환율하고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환율이 상당히 높은데 앞으로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달러 예금을 잡는 건데, 환율이 만약에 떨어져 있는 상태면 환율의 변화율이 작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걸 반영을 해서 기대 수익률이 이제 명목 환율하고 반비례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러 예금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국내 이자율은 당연히 중앙은행이 뭐 기준금리를 딱 정하겠죠. 그래서 국내 이자율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달러 예금의 기대 수익률하고 여러분 국내 이자율하고 일치하는 균형값에서, 그쵸, 외환시장의 균형이 잡힌다. 명목 환율의 균형값이 잡힌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1번에 뭐라고 써있죠?
외국의 명목 이자율과 기대 환율이 고정되어 있을 때 자국의 명목 이자율이 여러분 자국의 명목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이쪽이 이제 이자율 상승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앙은행이 여러분 이자율을 우리가 이제 통화 확장이죠. 그쵸? 통화 확장이 아니에요. 이자율을 올렸네요. 통화 긴축이 되겠죠. 그러면 국내 여러분 이자율 부분이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 국내로 자본이 들어와요. 당연히 환율은 여러분 떨어져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상승한다라고 하는 게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외국의 명목 이자율과 자국의 명목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 이자율 평형을 조금 봐보세요. 고정돼 있고 고정돼 있어요. 기대 환율이 여러분 이 부분이 뭐죠? 이 부분이 올라갔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자율 평형 조건이 성립하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야 돼요? 그쵸. 환율 자체가 무슨 일이 생기죠? 기대 환율이 증가하면 외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얘가 올라가야 돼요. 그 자체로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외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 거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양국의 생산물 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환율이 결정된다. 여러분 알지만 이건 뭐죠? 구매력 평가설이죠. 그쵸? 자, 그리고 4번.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하면 실질 이자율은 항상 1이다. 아니죠, 여러분. 이거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뻔히 알지만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부분이에요. 이자율 평가설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그리고 12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재정정책 나와 있네요, 여러분. 재정정책이요. 통화정책 문제가 2문제 나오고 재정정책도 나오고. 자, 1번 보겠습니다. 완전고용 재정적자 또는 경기순환이 조정된 재정적자. 그렇게 많이 들어보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경기순환이 여기에 편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완전고용 재정적자라고 써있죠. 사실 여러분, 현실에서 완전고용이 달성되는 건 사실 여러분 극히 예외적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건 무슨 개념이냐? 자, 의도적으로 여러분은 완전 고용을 달성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적자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 재정 적자는 여러분 이게 가상적인 거예요. 이게 가상적 상황이에요. 가상적. 그러므로 이건 이제 완전 고용을 그럼 이제 시대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전에 같으면 완전 고용 상태를 실업률을 3%로 잡았는데 요 근래는 또 5%로 잡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실업률을 낮추려고 할 때 정부가 재정 확장을 한다. 그때까지 이제 실업률을 낮추려고 할 때 그럼 그 상태의 재정 적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가상적인 상황에서 따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현재 여러분 요건 현재 경기 순환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가상적인 상황이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2번. 조세의 사회적 비용이 조세 크기에 따라 체증적으로 증가할 때 여러분 무슨 말이죠? 여러분 조세를 거두면 거둘수록 그게 비용이 체증한대. 우리 한계비용 체증 기억나시죠? 그런 형태로 비용이 올라간대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조세징수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한 거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균형 예산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가령 균형 예산이라고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무튼 정부가 조세를 부과해서 일정하게 세금을 걷어들여요. 근데 그게 여전히 체증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여전히 사회적 비용은 커지고 있잖아요. 그건 조세를 부과할 때, 조세를 징수할 때 이제 비효율성의 문제지 균형 예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어거지로 문장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3번 아주 잘 나오는 개념이죠, 여러분. 리카르도 대등 정리는 희한하네요. 이렇게 국가직 7급하고 문제가 계속 연결돼 있어요. 자, 리카르도 대등 정리에 따르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정부 지출이 일정하게 고정된 상황에서, 그래서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그걸 의미하는 거겠죠. 고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조세를 감면한다. 그렇다고 총수가 증가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언젠가는 다시 세금을 더 부과할 거다. 그래서 현재 감면된 조세는 다 저축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론을 리카르도 대등 정리라고 하는데,
정부의 지출 흐름이 일정할 때 민간보유 국공채는 민간 부분의 순자산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정부가 조세를 감면해 줬어요. 근데 그 부분을 국채시장에 가서 정부가 왜냐면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채를 발행해야 되면 그 국채를 샀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여러분 국채 부분에서 수익률이 발생하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뭐 이자율 있잖아요. 근데 그 이자 수익은 어차피 그렇죠? 미래에 세금으로 나갈 거다라고 놓고 보는 거죠. 제가 뭐 수업 중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리카드 대승정리는 비현실적인 거예요.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새 고전학파 얘기인데 새 고전학파는 너무 뭐라고 할까요? 너무 합리성을 강조한 나머지 현실에서 여러분 제가 국가액 7급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리카드 대승정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저축이자율하고 차입이자율이 같다라고 가정하고 그 이자율이 고정돼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소비자가 근시안적으로 소비 수준을 설정하나 자본시장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리카드 대응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조세를 감면했어요. 그런데 뭐 이런 경우 있죠. 세금은 어차피 미래 낼 거야. 미래 문제는 그때가 생각하지. 내지는 이제 여러분 노년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에 언젠가 세금을 더 부과할 때 자기는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현재 조세 감면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미래 세대에 떠넘길 수 있다면 기꺼이 이제 가능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리카드 대응정리는 현실에서 이제 설명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초과지급 준비금에 대한 금리를 여러분 우리 마이너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초과지급 준비금이란 말 알죠? 여러분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명령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라. 그런데 시중은행이 여러분 중앙은행에 근데 그 돈을 은행이 갖고 있지 않고 사실상 중앙은행이 가져가요. 왜냐하면 그 돈이 금고에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은행이 여러분 경기가 상당히 위험해지고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중앙은행에 초과로 현금을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있죠 지금 여러분?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보관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고 해가지고요. 전세가 경기가 이제 워낙에 불황이다 보니까 시중의 통화를 여러분 통화 승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죠. 암튼 여러분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통화 확장이에요. 그렇죠? 이 통화 정책의 기대 효과가 옳지 않은 것은 중앙은행에 하는 저축에 그쵸 보관료가 발생할 것이다. 맞는 얘기죠. 그쵸? 이번 은행들은 가게나 기업에게 하는 대출을 확대할 것이다. 그쵸? 당연히 확대하겠죠. 아니면 그 돈을 다 은행 여러분 저기 뭐죠? 창고라 갖기는 뭐하고요. 은행 금고 안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죠. 현금을 쌓아놓는 게요. 자, 3번 기업들이 투자 생산을 늘려서 고용을 증대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통화 승수가 커지니까 이자율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4번 기업의 투자 자금이 되는 가계부분의 저축이 여러분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할 정도면요. 시장에서 이자율은 엄청나게 낮은 상황입니다. 저축을 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사실 여러분 지금 2020년 한국의 상황이에요. 뭐 부동산 투기가 쭉 일어나는데 사실 부동산 투기 핵심은 여러분 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벗어난 얘기까지 했는데 14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는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사실 욕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말로요. 이건 재정학 문제지 경제학 원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앞쪽에서 그런 말도 했지만 거시경제학 책에도 이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무 심했어요. 물론 알고 보면 쉬운 문제일 수 있긴 한데 너무 심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저도 이건 교재 없어요. 사실 재정학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긴 한데 사실 그럼 처음부터 재정학을 반영을 하겠다. 재정학 어떤 측면까지 반영을 하겠다. 라고 하면 아니 그걸 준비를 해서 시험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경제학 원론이라고 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인율이라고 하는 건
채권 시장 이론을 하면서 했었어요. 왜 할인하죠,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 시장 부분에서 채권 가격을 P라고 쓰면 1 플러스 R에 자, 액면가 F를 써줍니다. 우리가 이제 R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사실상 할인율이잖아요. 시간에 대한 할인율이거든요. 그쵸? 우리가 사실 이게 만기 수익률, 이자율 부분이잖아요. 그쵸? 어차피 이 만기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하고 같아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 여러분 채권 시장이라든가 대부자금 시장으로 따지면 사실상 이자율 부분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공공사업 부분이잖아요. 자, 문제에서 여러분 그렇게 써 있어요. 공공사업에 100억 원을 쓸 건데 여러분 경제학에서 언제나 기회비용을 따져요. 기회비용하고 편익을 분석해서 당연히 기회비용보다 편익을 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간 부분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특정 사업을 할 때 나가야 되는 비용이 얼마냐. 우리 명시적 비용이 있고 암묵적 비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알아요. 근데 공공사업을 할 때 비용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뭐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써있죠? 공공사업에 투입할 100억 원이 원래는 민간에서 쓰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40억 원은 투자에 사용되고 60억 원은 소비에 사용된대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민간에서 투자나 소비했을 때 그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 자체를 그쵸? 기회비용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40억이에요. 40억. 그쵸? 여러분 40억이면 100억에서 40억이니까 5분의 2예요. 그쵸? 이게 40억 부분입니다. 40억 부분이 전체에서 할당하는 비율값이 여러분 5분의 2잖아요. 0.4잖아요. 그쵸? 곱하기. 근데 여러분 투자에 사용될 때 여러분 기업에서의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전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0.15를 곱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세전 상황, 여기 그래서 여러분 가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전 수익률하고 세후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60억 원이에요. 60억 원은 소비로 사용된대요. 근데 우리가 소비를 할 때 효용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효용을 포기하고 은행에 저축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저축을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자를 받지만 여러분 저축해 보셨으면 다 알아요. 그 이자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이자 부분은 세후 이자이래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60억 부분은 뭐죠? 5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소비에 사용될 60억 부분을 이제 비율로 잡은 거예요. 거기다가 세후 이자율입니다. 0.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계산해 주면 여러분 얼마 나옵니까? 0.12가 나와요. 그래서 12%가 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여기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현재 가치로 여러분 계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비용이 공공사업으로 쓸 기회비용은 어차피 민간 부분에서 투자되거나 또는 뭐죠? 소비될 부분이다. 거기에 이 부분에서의 이른바 수익률을 가지고 기회비용을 계산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사회적 할인율은요. 이게 다음에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나오면 안 되는 문제 같거든요. 뭐 여러분 이제 뭐 해설을 들었으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좀 문제가 좀 크다고 보거든요.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저는 좀 오류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풀이하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교역제하고 비교역제가 있어요. 그쵸?
우리 여러분 비교역제란 말 뭔 말인지 알죠? 비교역제는 여러분 교역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여러분 구매력 평가설에 따른 환율 부분이 여러분 구매력 평가설이 우리가 환율을 결정할 때 E = PF분의 P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국가의 통화의 교환 비율이라는 걸 두 국가의 여러분 물가 부분을 반영을 하는데 이 구매력 평가설이 현실에서 설명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비교역제 부분이 물가 부분을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국가의 물가 수준을 단순하게 비교해서 환율을 잡는 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개념 하실 때 이런 얘기 들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이제 비교역제인 돌봄 서비스만을 생산한 각국가 을국의 생산량과 가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자, 단 교역제하고 비교역제를 포함한 표준적 소비 바구니. 여러분, 이 표준적 소비 바구니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우리 그냥 CPI라고 우리가 이제 상품 바스켓 소비자 물가지수 계산할 때 그쵸 상품 바스켓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부가 물가 수준을 계산하기 위한 상품 구성 목록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표준적 소비 바구니는 자동차 한 대와 돌봄 서비스 10회로 구성된다. 딱 CPI 할 때 이제 그 상품 바스켓입니다. 근데 자동차 한 대하고 돌봄 서비스 10회로.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주어진 여러분 표에 따르면 각국이 여러분 을국하고 비교해서 1인당 생산량이거든요. 총 생산량이 아니라 자동차에서 여러분 우리 생산성이 10배 높아요. 돌봄 서비스에서 여러분 뭐죠? 10배가 높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가지수를 계산할 때 상품 바스켓을 한 대하고 여러분 10개로 놓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선지 좀 보겠습니다. 자, 1번. 교역제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여러분 교역제는 자동차만 교역제가 되겠죠? 돌봄 서비스를 뭐 여러분 배 타고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돌봄 서비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역제만을 대상으로 한 각국 통화, 을국 통화의 교환 비율은 1대1이다. 여러분 왜냐하면 가격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생산성을 얘기하는 거고 가격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상품 하나당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같으니까 교환 비율은 1대1이다.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가격이 같으니까. 자, 그럼 이제 1번이 실제로 이제 1번이 이제 맞는 거라고 맞는 말이죠. 우리는 틀린 걸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자, 2번. 표준적 소비 바구니를 여러분 표준적 소비 바구니는 자동차 한 대하고 돌봄 서비스 10단이었어요. 대상으로 한 구매력 평가. 여러분 구매력 평가는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가치는 동일한 가격에 팔린다고 가정을 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각국은 여러분 자동차 한 대예요. 1 곱하기 10 화폐가 10단이잖아요. 플러스 그 다음에 10단위 곱하기 가격 2예요. 얼마 나오죠 여러분? 30 나와요. 을국 같은 경우는 한 단위 곱하기 자동차 한 단위 화폐 단위 10단위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 10단위 가격이 1입니다. 얘는 20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폐 교환 단위죠. 을국 통화 단위는 당연히 3대 2가 되겠죠. 맞아요. 2번은. 자, 3번. 교역제만을 대상으로 한 환율을 적용하면 을국 1인당 GDP는 각국 GDP 1인당의 10분의 1이다.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3번하고 4번을 잠깐 비교를 해보세요. 4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번은요. 구매력 평가를 반영했다. 사실 3번하고 4번이 같아요. 똑같이 여러분 각국 1인당 GDP는 을국 1인당 GDP는 각국 1인당 GDP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데 딱 한 문장이 아니죠. 한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구매력 평가 반영 환율이라고 써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 문제가 약간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게 여기 여러분 보세요. 1번 문제가 교환 비율이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여러분 통화의 교환 비율이 뭐죠? 환율이에요. 환율. 그렇잖아요. 얘가 환율이면 이 환율을 그대로 여러분 보세요. 환율을 적용하면 1번이 맞으면 여러분 3번도 맞는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제자는 구매력 평가를 반영한 경우하고 반영하지 않은 경우를 가지고 구별할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3번이 틀리면 여러분 1번도 틀려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아니면 통화의 교환 비율이 환율이거든요. 그 환율을 반영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 을국 1인당 GDP는 갑국 1인당 GDP의 10분의 1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GDP를 계산할 때 실제적으로 특정 화폐를 중심으로 GDP, 달러를 중심으로 GDP를 계산해요. 그게 한번 통화의 교환 비율이 잡히면 그 교환 비율에 따라서 GDP를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4번도 이게 좀 어설픈 게 뭐냐면요. 구매력 평가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미 앞쪽에서 얘기했어요. 구매력 평가는 뭐죠? 교육제만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돌봄 서비스 자체는 비교육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은 구매력 평가의 약점 부분이에요. 그런데 돌봄 서비스는 비교육적인데 거기를 구매력 평가를 반영해 갖고 GDP를 잡는다? 이게 구매력 평가를 반영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동일한 가격에 팔린다는 건데 돌봄 서비스는 비교육적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좀 오류의 가능성이 큽니다. 1번이 되면 3번이 답이 돼야 되고 4번은 비교육제를 구매력 평가를 묶었어요. 사실 개념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출제자는 3번이 제가 볼 때는 그거거든요. 여러분 3번하고 4번 딱 차이 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구매력 평가가 없다. 구매력 평가가 없으니까 동일한 가치라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산할 수 있냐. 뭐 이런 의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이건. 제가 좀 흥분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16번.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량경제학에 지금 선형 회귀 모형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계량경제학에서 수요함수를 이제 도출한 회귀함수를 주어지고 이걸 갖고 이제 탄력성을 판단해 봐라. 물론 이제 우리 자연로그를 잘 아는 친구들은 금방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만약에 연습됐다 그러면 얘가 탄력성이다 라고 하는 걸 바로 아실 텐데 사실 이런 문제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이 전혀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5차항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앞쪽에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경제학 원론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시거시도 뛰어넘고 화폐금융론의 이자율 기간 구조에다가 재정항 부분에다가 그다음에 계량경제학 함수 모형까지 물론 전에도 여러분 국가직인가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나온 적이 있었는데 조금 제가 이제 몇 번 기출을 해설하면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건 출제자가 경제학 전공자에게 유리하게 시험을 내려고 하는 건데 이건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학 전공자들은 이게 필수기 때문에 이 모형이 뭔지 알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고 봤던 친구들, 가령 이제 이런 경우 만약에 이제 행정학 문제에서요. 기존의 출제법을 넘어나서 저 구석에서 냅니다. 행정 전공자들이 유리하게 해요.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잘못된 방식의 출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출제자들이 아무튼 전공자에게 유리한 형태로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는 그런 시험 유형이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간단히 설명을 하면 우리 이제 수요함수가 이제 자연로그가 쓰여져 있어요. 자연로그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얘를 변수다. 자연로그 P를 변수로 삼아서 우리가 미분하신 거 아시죠? 우리가 뒤에 자연로그 ln에 P를 중심으로 d ln q라고 하는 수요함수를 미분해보자. 그러면 얘만 변수니까 그럼 뭐가 남죠? 베타2가 남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d ln p가 여러분 저기 뭐죠? p분의 dp 그 다음에 q분의 dq예요. 그러니까 요걸 읽어냈으면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dp분의 dq 곱하기 q분의 p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서 많이 봤던 식이 나오죠? 뭡니까 여러분? 그 자체로 탄력성 공식이에요. 그렇죠? 우리 점탄력성 공식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베타2 갖고 뭐가 됩니까 여러분? 점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자 dlnp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분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뭐 얼마나 알고 있을지. 우리가 수능을 통과하고 다 대학을 나오고 했지만 다 까먹었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거 또 한편으로 또 이과 부분에서나 배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이니까 가격이 여러분 1%가 상승하면 수요량 QD가 당연히 여러분 수요니까요. 반비례니까 감소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옵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제통화제도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도 좀 물론 저도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강의를 쭉 해요. 우리가 이제 근본위 제도부터 해가지고 자, 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근본위제가 깨지고 변동환율제로 갔다가 다시 근본위제로 복귀했다가 2차 세계대전에 다시 변동환율제로 잠깐 갔다가 다시 그만본위제로 돌아오고 다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게 기출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경제학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게 역사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뒤통수를 치려고 했던 의도가 너무 쉽게 보여요, 사실요. 우리 여러분 근데 이제 들어는 봤을 거예요. 브레턴 우즈 체제가 여러분 아시죠?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을 앞두고 미국의 브레턴 우즈라고 하는 곳에서 뭐 주요 선진국들의 재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국제통화제도에 관해서 이제 논의를 했고 여기서 여러분 IMF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독일이 너무나 패망할 게 뻔하기 때문에 새롭게 안정된 경제 질서를 마련하자. 여기에 여러분 알지만 케인스가 참여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통화 질서하고 이제 IMF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일단 브레튼 우즈 체제는요. 브레튼 우즈 체제는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의 달러는 여러분 금태환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달러하고 교환을,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고 달러의 그러니까 시장 가치라고 달러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일정 비율의 금을 보관한다. 그러니까 금태환을 달러를 중심으로 금태환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거를 금환본위제라고 합니다. 금환본위제에다가 기본적으로 고정환율 제도를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고정환율이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될 때 국제무역 질서가 안정될 수 있다고 봤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집어넣으면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 제도 이런 표현을 쓰긴 해요. 근데 그 조정 가능한이라고 하는 게 수식어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게 여러분 보시면 이 브레턴 우즈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 트리핀 딜레마에 빠져요. 왜냐하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요 상황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다 파괴됐어요. 그렇죠? 유럽의 생산성이 극히 떨어져요. 반면에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본토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죠? 유럽에 자기하고 같은 문명권 유럽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달러를 대거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유럽이 다시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수출은 미국이 계속 해요. 미국이 달러를 줬는데 그 달러로 미국 상품을 계속 구입해요. 나중에 그 달러가 고갈되고 미국 상품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시면 경상수지 흑자를 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달러를 중심으로 세계 무역 질서가 이루어지는데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낸다는 건 자기가 방출한 달러를 다시 걷어들이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여러분 결제할 통화가 부족해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딜레마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면 무슨 일이 생긴다? 달러 가치 자체가 여러분 위협받게 돼요. 뭐야 쟤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애들이 화폐만 계속 발행하고 있어.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고정환율제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변동하려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제 금융 질서를 위협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결국에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 자 유럽에 이제 영국이라도 독일이라든가 프랑스가 미국을 향해서 일본도 마찬가지죠. 달러 가치를 조정해라. 너희들 문제가 좀 있다.
사실 너희들 계속 재정 적자 내고 있잖아. 오케이, 아니 경상수지 적자 내고 있잖아. 그렇지만 미국이 이걸 거부하면서 결국엔 달러 가치가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가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공급을 줄이는 게 아니라 경상수지 공급을 줄이는 거 맞죠? 경상흑자는 국제이동성 공급을 줄여 브레튼 우드 체제를 무너뜨리는 요인이었다. 근데 브레튼 우드 체제를 무너뜨린 요인은 경상수지 뭐죠? 적자였어요. 적자였고 국제이동성 공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달러 가치가 의심받는 상황에서 브레튼 우드 체제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2번. 자, 그래서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가 우리가 71년인가요? 71년인가? 71년에 여러분 브레튼 우드 체제가 몰락하고 이제 미국이 이제 스미소니언 협정을 맺어요. 그러니까 닉슨이 이걸 브레튼 우드 체제를 이제 몰락할 때 금태만을 정지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여러분 달러 가치 자체가 미국이 계속 경상수지 적자를 내니까 달러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그 달러를 들고 와서 일정하게 달러에 부과한 공정가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뭐 이론상 35달러 이렇게. 그럼 금내나 하는데 미국이 그 금을 다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를 발행한 만큼 금을 쌓아놓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40%라고 하는데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내면서 추가적으로 달러를 발행해서 계속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금으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자 금태한 정지를 하면서 스미소니언 협정을 맺고 이 협정의 내용이 뭐냐? 달러 가치를 1온스당 여러분 1온스당 35달러에서 자 1온스당 38달러로 달러 가치 자체를 떨어뜨렸어요. 오케이. 자, 금태환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미 달러화를 평가절하죠. 그쵸? 그러면서 브레튼 우드 체제는 종식이 됩니다. 3번.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여러분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킹스턴 체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스미소니언 협정으로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킹스턴 체제가 등장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미 71년도에 여러분 금태환 정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태환을 인정 안 하고 금의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들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게 이제 금의 공정가치였거든요. 자, 1온스당 얼마? 딱, 왜냐면 달러를 그 정도 들고 오면 금 1온스 줄 거야. 뭐 이렇게 딱 정했는데 그걸 없애고 이제 환율 제도를 자율적인 환율 제도를 쓰도록 했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알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다시 뭐 유럽 스네이크라고 해갖고 내부에서 고정환율제를 하려고 했고, 다른 국가들은 일부 국가들은 이제 변동환율제로 가고 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3번 킹스턴 체제는 통화로서의 금의 역할을 확대한다.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이제 통화로서 금의 역할은 이제 사라졌어요. 그리고 고정환율제가 아니라 자유롭게 환율제를 선택할 수 있으면서 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변동환율제로 가게 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 2, 3번이 다 틀렸어요, 지금. 그리고 80년대 이제 플라자 협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달러 가치가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미국이 이 플라자 호텔에 나머지 3개 국가를 불러요, 여러분. 영국, 독일, 일본을 불러서 야,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킬게. 오케이? 왜냐하면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오랫동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분 뭐죠? 독일의 마르크화, 지금 이제 사라졌죠, 유로화는. 독일의 마르크화하고 일본의 엔화의 가치를 올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들 국가가 미국을 향해서 여러분 수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상품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물론 바로 이게 경상수지 적자가 회복된 건 아닙니다. 일정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플라자 협정을 했고 달러의 평가 절하를 시도를 했죠. 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일본이 여러분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 85년이에요. 85년. 1985년인데 요때 이제 이 이후로
일본의 이제 여러분 거품 경제가 이해되시죠? 주식시장하고 이제 부동산에 말도 안 되는 거품이 쌓이면서 조만간 뭐 미국을 압도한다 어쩐다 하다가 빵 하고 버블이 터지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91년에 이제 버블 경제가 종식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좀 이해시키려고 좀 많이 설명했네요. (18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장회계 문제죠. 두 국가의 생산함수를 주어지고 나서 성장회계 계산할 수 있느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좀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고 또 쉬운 문제는 엄청나게 쉽게 내고 했어요. 자, 두 국가의 여러분 생산함수를 우리 변화율로 잡으면 각국의 경제 성장률은 총 요소 생산성의 변화율 플러스 2분의 1 노동 증가율 플러스 2분의 1 그다음에 자본 증가율, 그쵸? 그리고 자, 을국의 경제 성장률은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 플러스 우리 0.3이네요. 10분의 3 곱하기 노동 증가율 플러스 10분의 7 자본 증가율, 그쵸? 그런데 각각 여러분 보시면 문제가 노동 증가율 10%, 자본 증가율 자본 증가율 20%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10을 대입하면, 여기다 이렇게 10을 집어넣으면 요 값은 얼마 되죠? 5가 되고, 여기다 20 집어넣으면 요 값은 10이 되니까, 그쵸? 이건 15%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다 여러분 자 10을 집어넣으면 얘는 이제 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20을 집어넣으면 자 얼마 나오죠, 여러분? 여기 이제 14니까 잠시만요. 얼마 나오죠? 14 나오죠. 14. 그쵸? 자, 그러면 17%가 되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1번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각국의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을국의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보다 2% 높아야 한다. 자, 문제가 보면 총 생산 증가율을 갖게 하기 위한 조건이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 차이가 지금 2%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쪽이 을국보다 요소 생산성이 2%가 커야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솔로 모형 나와 있죠. 자, 총생산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인당 생산함수로 이제 바꿔야겠죠. 그리고 보시면 자, 솔로 모형의 균제 상태에서 가장 쉬운 문제는 1인당 자본량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 1인당 생산량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전체 생산함수가 y는 자 2분의 1 다 빼주죠. 1-u에 u는 이제 자연실험률 4%가 되겠죠. 2분의 1, 그 다음에 k에 2분의 1, 그 다음에 l에 2분의 1인데 요걸 여러분 1인당 생산함수로 바꿔주려면 다 자 L로 자 노동량 L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요걸 여러분 우리가 소문자 Y 그쵸? 뭐 다르게 이제 FK라고 씁니다. 자 1인당 자본량의 함수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요. 그쵸? FK라고 하면 그냥 FK라고 쓰죠. 자 1인당 생산함수 FK는 우리 이제 여러분 루트 여기에 4%니까 0.04가 되겠죠. 그러니까 빼주면 0.96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 우리 L분의 나눠주면 여러분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다시 내려와서 2분의 1, 2분의 1 하니까 이거에 K에 뭐 2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루트 K죠, 루트 K.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문제에서 균제 상태, 안정 상태라고 하는 거죠. 안정 상태를 구하면 우리 안정 상태의 조건이 있어요. 안정 상태의 조건이 여러분 어떻게 되죠?
투자함수 SFK, 우리 투자함수 SFK는 필요 투자량 M 플러스 알파 K하고 같아야 된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축률이 얼마죠? 여러분 저축률이 다 10%예요. 그럼 0.1이잖아요. 0.1 우리가 FK를 이제 써줘야겠죠. FK는 자 루트 0.96에 또 그냥 루트 K 집어넣죠. 근데 여기는 0.2 K가 되겠죠. 그쵸? 근데 이건 이제 정리하면 여러분 정리해서 그러면 2가 되잖아요. 그쵸? 오케이? 우리가 그러면 여기 0.96 K가 2K가 되는데 양쪽에 제곱 씌워주면 0.96에 K고 4K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K는 소문자 K는 4분의 0.96이니까 0.24가 나오겠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1인당 자본량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1인당 여러분 생산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다시 FK에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긴 하는데 이 0.24 집어넣고 하면 복잡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거 그대로 응용하면 돼요. 요거요. 여러분 FK잖아요. 1인당 산출량이 FK잖아요. 근데 FK는 뭐죠 여러분? S를 넘겨주면 S분의 N 플러스 델타의 K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여러분 1인당 자본량 K를 알아요. 그쵸? 그런데 얘는 0.1이고 얘가 0.2잖아요. 2 곱하기 1인당 자본량 K예요. 0.24잖아요. 곱하면 0.48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다시 그걸 집어넣어서 계산하기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쵸?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우리 이제 게임 이론 나왔죠. 조금 이제 게임 이론에서 좀 독특한 문제긴 한데, 일주일마다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하는데,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암튼 청소할 때 비용이 10이 든대요. 그쵸? 근데 갑과은 보복을 선택할 수 있다. 보복은 한 사람이 청소하기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쉬기를 선택하면 청소하기를 선택했던 사람은 그 다음 주부터 몇 주에 쉬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뭐 티포 때짜리 이거든요. 네가 하는 만큼 나도 할 거야. 뭐 이러면서 보복 기간이 종료되면 둘은 다시 함께 청소하는 관계로 복귀한다. 쉬기를 선택하는 유의를 줄이고 함께 청소하는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보복 기간의 최소값. 자 여러분 얘는 지금 편익이잖아요. 그쵸? 효용이니까 편익이잖아요. 근데 효용인데 비용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요걸 게임표를 다시 만들면 갑이 있고 을이 있는 상황에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쉬기, 청소, 쉬기. 여러분 순편익을 잡아보자고요. 순편익을. 왜냐면 이건 그 자체 편익이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자 편익에서 여러분 효용값에서 비용을 빼주면 3,3이 돼요. 그쵸? 그런데 이때 값만 청소하고 을은 쉬면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1, 그쵸? 왜냐면 여기 보면 상대방은 쉬고 있기 때문에 자 1, 여러분 11이 되고 여긴 반대로 여러분 11,1이 되고 여긴 그대로 둘 다 쉬니까 2,2가 되겠죠. 그쵸? 자 여러분 보시면 이제 티포테 전략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네가 나는 청소하는데 넌 쉬었어? 나도 쉬어버릴 거야. 그러면 같이 청소했을 때 여러분 순편익이 3,3이에요. 그런데 둘 다 쉬기를 선택하면 효용값이 2,2예요. 그쵸? 그러면 일주일에 한 단위의 순편익을 잃게 돼요. 그쵸?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대방이 청소를 하는데 내가 쉬면 내가 추가적으로 이런 무슨 일이 생기죠? 그죠? 추가적으로 효용값이 8이 증가를 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쉬어버리면 내 효용값이 8이 증가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보복을 할 때 이 사람이 자 같이 쉬어버리면
같이 청소할 때는 한번보다 일주일에 효용 1값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청소할 때 쉴 때 여러분 8만큼의 효용을 얻습니다. 그럼 보복을 하려면 그렇죠? 이 효용값을 너 그 효용값 있잖아 다 까먹게 돼. 이해되시죠? 그러면 최소 여러분 몇 주 동안 청소를 안 해야 되는 거죠? 최소요? 이것보다는 보복을 하려면 얘가 얻은 효용값보다는 크게 보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8주가 돼버리면 여러분 8만큼의 효용이 감소하는데 그건 이거하고 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몇 주가 되죠?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9주가 돼야겠죠. 8주는 여러분 뺀질거린 사람이 추가적으로 얻어간 효용 8과 동일해요. 오케이? 그건 이 사람한테 손해 날 게 없죠. 보복을 하려면 너도 분명히 손해가 나야 돼. 그러니까 9주가 돼야 됩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그쵸? 우리 아마 시험을 보셨던 분들보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너무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내년에도 서울시가 이렇게 나오니까 물론 이제 아마 이쪽으로 이제 출제진이 바뀌었으면 이들이 계속 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이제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되면 항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기초 잘 다지시고 개념 정리하시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장점도 하나 있어요. 개념을 좀 디테일하게 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연습하기 좋은 문제다. 그런데 이제 재정학 문제라든가 내지는 이제 화폐금융론 부분 그쵸? 이런 부분들은 문제는 조금 잘못된 문제라고 보거든요.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기초를 다진 상태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푼다라고 할 때 푸시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열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